지금 네. 2600에서 2920까지 왔으면 2주 만에 빠르게 올라온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3000 그냥 가버리면 네.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만약에 내일도 양봉으로 만들어야 된다. 인정해야죠. 계속 저희가 의심만 하고 있어요. 이쭉 가다 보니까 네. 이쯤이면 다 왔겠지 그래서 정리하고 더 가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인버스 삽니다 지금. 네, 이 정도면 꺾일 거야 그래서 인버스 샀다가 지금 곤욕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추세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네,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 바로 3천이 가냐 안 가냐는 저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3천이 지금 당장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주식을 하시면 아까 김일주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막 인버스 사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인버스를 너무 사고 싶으시면은 그냥 주식을 좀 파시는 게 어떨까. 제가 오늘 종가가 에너빌리티가 54,600원입니다. 저 내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요거 하나는 알고 사셔라.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짧게 말씀 듣고 그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잘 가다가 막판에 좀 흔들리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정도에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제 좀 빠졌고 뭐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오늘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랄까 한국장이 진짜 강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억지로 올린 건지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분기점 비슷한 날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예. 우리나라 장은 뭐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2주 전 화요일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2600 초반일 때 많은 분들이 3000 얘기를 되게 먼 것처럼 했었어요. 네. 이거 언젠간 가나요? 라는 식의 질문이었는데 이제 3000은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달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유럽들보다 훨씬 더 많고요. 중국보다도 많고 미국하고 차이가 거의 3000bp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고 그게 좀 파괴적이지 않게 나오는 게 정고점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름다운 조정이 나와줬으면 더 좀 안심이 됐었겠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화 좀 하세요. 해도 됩니까? 전화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대표님 말씀대로 너무 왔어요. 맞아요. 그게 아이, 시청자들도 반응이 진짜 그래요. 네. 네. 전화 좀 하시라니. 대표님이 간다고 한 산업이 다 왔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셨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기대가 많은데 약간 부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침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장이 좋으니까 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툭 해도 그냥 맞는 이런 운 좋은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그래 보이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시장이 좋아서다 이렇게 마인드를 생각하고 가야 그나마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계좌 보면 이야 이러다가 큰 거 당해요. 잘못하면 큰 거 당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이해하고 싶은 정도로 기분이 좋으신 상황이시죠? 춤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근데 네. 어제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인데 저는 추세는 그렇게 크게 이상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 개파락을 예상을 했거든요. 저는 어제부터도 개파락 예상했다가 장중에 메꿀려가다 출렁출렁 하다가 동시학과의 외국인들 무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건 틀렸고요. 예, 동시학과의 외국인들은 들어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는 일단 추세를 쉽게 꺾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천억대,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500억 매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중에 막 가다가 이제 갑자기 2시 선물옵션 동시 만길에 2시 반, 2시에서 2시 반 이거 막 흔들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키에다 놓고 쌀른 다음에 우리 이거처럼 예. 이해가 확 되네요. 예, 나갈 사람 나가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추세가 강한 쪽들은 그대로 이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종목 중에서 일단 특징적인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 동시효과에 훅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당장 내일은 밀리겠죠. 근데 그 추세는 그런 게 수급이 더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손바뀐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와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기관이 샀으니까 좋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고 아마 내일 오전은 조금 또 이제 갈팡질팡할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해서 오늘 만약에 내일도 양봉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 원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D 플러스 1 정도까지 해서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인정해야죠. 계속 저희가 의심만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자신감을 있는데. 가져도 된다. 아니, 자신감은 벌써 잃은 지가 오래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신감을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2주 전에 자신감을 갖고 얘기했었는데 안 그러셨나요, 대표님? 아니 저희는 네. 이쪽 가다 보니까 네. 이쯤이면 다 왔겠지 그래서 정리하고 더 가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인버스 삽니다 지금. 이 그건 안 된다고. 네, 이 정도면 꺾일 얘기하셨죠. 거야. 그래서 인버스 샀다가 지금 곤욕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추세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네, 일단 강조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한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네. 2,600에서 2,920까지 왔으면 2주 만에 새가 빠르게 올라온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3,000 그냥 가버리면 네.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3천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 지수는 주식의 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모여져서 지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2,631대 2,920, 300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래봤자 11, 2%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5만 원, 2, 3천 원에서 지금 거의 6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10% 올랐거든요. 그럼 대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라운드 넘버기 때문에 이게 뭔가 되게 커 보이는 거지. 여기서 2% 오르면 3천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3천이 가냐 안 가냐는 저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다음 턴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언제 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3,400이든 뭐든 그리고 그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만 올해 기준으로 아직도 미국장은 딱 2% 올랐습니다. 2% 작년 대비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는 달러로 30%쯤 올랐는데 그리고 엔비디아가 전고점보다 아직도 $10 밑에 있습니다. 아직도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정말 작년까지 잘 나갔던 HBM 관련된 종목들이 다 안 온 걸지도 몰라요. 오늘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똘랑말랑 하다가 1시부터 그냥 빠졌거든요. 막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러울 때 뭐 일부 현금화를 해서 뭐 위기 관리를 하든지 아니 나 이거 다 막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다 들고 있다가 맞고 가겠다 이런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3천이 지금 당장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주식을 하시면 아까 김일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막 인버스 사시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인버스를 너무 사고 싶으시면은 그냥 주식을 좀 파시는 게 어떨까. 네, 그냥 현금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인가 그때 일본 시장 혹시 기억을 하세요? 네. 일본 시장이 그때 2022년도 말에 그것도 한 2년인가 옆으로 왔다 갔다 기어졌어요. 그게 한 25,000 니케이 지수로 25,200, 26,000대 있다가 1년 뒤에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4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50% 올랐어요. 네. 지수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랑 이제 비슷한 얘기들.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뭐 물론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시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 잃어버린 뭐 10년 이거 되찾으려고 하는 변화가 나오긴 했지만은 기업에서 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극한 게 밸류업이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그게 포인트로 맞아서 그럼 이번에 한 2,400선 3박스에서 출발했다가 50% 올라가면 얼마입니까? 600? 600, 500.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네. 또 내가 주가 올라갔다고 이거 털고 있네 그럴까봐 네. 예, 댓글을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3,000원 넘어갔으니까 다 왔겠지. 인버스 몰빵 주식 다 정리하고 인버스로 몰빵 이랬다가 또 거기서 20, 30%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예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는 거 그대로 그냥 둬보고 거기다가 이게 그럼 만약에 오늘 뭐 2,900선 넘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버거워진다.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급하게 다이렉트로 쫙 내려갈까요? 그렇게 안 나올 거거든요. 간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보면 이제 강한 시장이면은 고점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정 나왔다가 뭐 이쯤 되면 됐지 그러면 또 다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저희는 그거 해야 돼요. 와 빠진다 이거 보고 있다가 또 뭐 레벨업 딱 된다 그러면은 그냥 버티다가 손해가 또 커지는 거죠. 인버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예단할 필요 없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그러면 2,900 갔다가 2,800 중반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거기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나옵니다. 섹터가 거기서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대응하는 게 낫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인보스는 그냥 방향성에 베팅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파생을 하세요. 파생을. 직접 내가 거기 몰인하겠다 그러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파생 권유하는 사람하고 같이 왜 시청률 떨어지는데 권유한 건 아닙니다. 권유한 거 아니라 차라리 베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게 낫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수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주도 섹터들, 조선, 방산, 원전, 특히 오늘 원전이 특정 종목들은 뭐 20% 넘게 오르고 했는데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전주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있길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네. 20년 전에 건설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떤 업종이든 간에 아주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을 때는 주식이 정말 무섭게 갑니다. 네. 그게 이제 옛날 건설, 조선 이런 거였고 2011년에 차화정이 움직일 때는 무슨 논리 움직였었냐면 일본이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 차를 못 만든대요. 그 미국은 그 리만 사태 이후에 공장을 다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가서 우리나라 차들이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그러면서 원래 자동차 업종은 PER이 낮기로 유명한데 네. 막 10배, 12배 거래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걸 다 땡겨온 거예요. 그리고 14, 15년에 뭐 화장품, 면세점, 뭐 바이오 이런 것도 10년, 15년을 땡기고 2차 전지도 막 2030 몇 년 거 땡기고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도 미래 거를 땡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미래 이익이 나는 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그림이 깨질 때까지 주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이런 원전, 조선, 방산 얘네들은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까지 주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실적은 뭐잘 나오면 좋은데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수주가 안 된다. 전 이렇게 해서 주가가 되는 수주 산업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네. 단 한 번도 없고 반대로 수주는 좋은데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이러면 조정받고 무조건 다시 갑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수주도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전도 오늘 한전기술이 67% 올랐단 말이죠. 근데 한전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설계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뭐 한수원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한수원이면 한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MOU이기 때문에. 그리고 SMR도 뭐 막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얘기 나오는 게 뭐 30년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면 우리나라에서 주기기를 해도 수주 받으면 뭐 28,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살아있을 때는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수주 산업의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다가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조선도 아주 안 좋았다가 수주가 나오면서 간 거고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타임이 원전이 아직 수주 나온 게 뭐 채고 시작하고 이제 막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원전을 되게 섹시하게 보는 거고 조선 방산 원전의 또 특징은 다른 나라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일단 못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선도 사실은 중국이 있고 뭐 방산도 중국이 있지만 이제 약간 진영 같은 게 원전도 네. 중국이 잘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 거 안 쓸 거야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도 IRA법으로 중국이 아무리 2차 전지를 잘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다 먹을 거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닌 거로 판명되면서 빠진 거잖아요. 그 부분도 반드시 살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까지 가기는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셔야 한다.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네. 제가 네. 오늘 종가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54,600원입니다. 저 내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사신다고요? 예, 제가 사겠습니다. 내일 딱 천주가 얼마? 예,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거는 본인의 자유인데 요거 하나는 알고 사셔라. 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잘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간 지주회사 비슷해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이라는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밥켓이 연결로 잡힙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원전 관련 중공업 관련 실적은 적장가 뭐 비입인가 그랬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는 밥켓이 붙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보면 원전과 주기기 관련 이익이 이제 하반기부터 돌아서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산 밥켓은 갖고 있는 회사니까
디스카운트해서 가져가는 거고 이 원전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샀는데 해외에 있는 원전주들의 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SMR 이익이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가총액을 거의 40조 가까이 땡겨 놓은 거죠. 네. 근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아마 기아차보다 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예. 네. 예. 아직은 안 큰가요? 아직 안 아직 안 큰가요? 커요? 뭐 네. 어쨌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네. 정도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꺾일 때까지 무조건 갖고 가시는 겁니다. 이걸 왜 팔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좀 꺾이면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때 줄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네. 저 35,000원대 다 왔다 그러고 파신 분들이에요. 네. 다른 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그러면 한전 산업 한전 기술 아니 다른 원전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지호 대표 저는 진짜 오늘 우리 방송을 좀 홍보하고 싶은 게 네. 윤지호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여러 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종목이 한 2배쯤 올랐어요. 네. 오늘도 엄청 올랐죠. 그럼 현대건설 사는 건 지금 괜찮습니까? 제가 뭐 종목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훨씬 싼 건 싸죠. 싸긴 싸죠. 근데 원전 비중이 작겠지만. 근데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이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걔만 대형주에서? 올랐어요. 혼자 올랐잖아요. 딴 건 오른 게 없어요. 네. 네. 왜냐면 걔는 원전으로 잡혀 네. 있었던 현대건설이 거니까. 그 원전 그 돔 짓는 아니요 원전 유명하네요. 건설을 그건 김열매 의원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산업 이제 어떤 일 하는지. 뭐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원전을 짓죠. 원전을 그리고 짓는 이제 회사. 예. 한국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제일 많이 지은 건 현대건설입니다. 네. 삼성물산도 지었고 뭐 다른 건설사도 이제 같이 지은 실적은 있지만 네. 현대건설이 한국형 원전을 그 UAE 가서도 짓고 이제 제일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한수원을 비롯해서 해외 가서 원전 수주하면 현대건설이 나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현대건설의 매출액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도 또 팩트다. 네. 앞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좋게 보는 그림은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원전 관련된 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네. 근데 미국에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건설사도 별로 없고. 그러면 좀 아주 좋게 보는 분들은 원전계 TSMC 같은 거 아니냐. 현대건설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떤 수주가 나와도 여기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러면 아직 먼 거고요. 네. 그게 실제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2차 전지 잘 나갈 때 미국을 석권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던 거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좀 봐요. 네. 근데 원래 현대건설이 갖고 있었던 꿈 중에 하나가 네. SM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 말부터 착공 들어가면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영국 전력청인가 그 발주했던 거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둘 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탈락했다는 얘기 기사에 잘 안 나와요. 탈락했거든요. 예, 오늘 네. 이번 월요일인가 그때 탈락 기사가 나왔는데 크게 부각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결론은 위원님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지 마라, 현대건설 사라.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제 기억에는 대우건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우건설도 원전 시공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근데 아직 PBR 0.4면은 이거 더 싼 거 아니에요? 대우건설이? 여기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여쭤보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전을 좋게 보는 스토리는 국내보단 해외거든요. 네. 국내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해외에서 원전을 지어본 회사는 딱 2개인데 그냥 바라카니까 UAE. 그게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거든요. 근데 2개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훨씬 더 근본이 있다고 원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해외에 가서 할 때랑 특히 선진국에 가서 할 때랑 국내에서 할 때 원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뭐 열매도 너무 잘 알 거고 그 부분을 현대건설이 해봤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근본. 네. 어쨌든 현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 건설로는 뭐 당연히 근본 회사거든요. 네, 누가 네. 뭐래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그 JP 모건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라. 네. 언제 나온 보고서입니까? 지금 세 번째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래요? 처음에 이제 CLSA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네. 골드만삭스, 이제 JP 모건 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니 주가가 밑에 있을 때 비중을 늘리라고 해야지 이렇게 올라오고 늘리라고 하면 됩니까? 물론 저도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또 주신 거 보면서 네. 목표 코스피가 3,200이고 네. 목표 기간이 12개월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2,950에서 3,200까지 250포인트면 너무 7%를 너무 적게 남았네요. 12개월이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회사에 오래 있었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리포트를 내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점토 외상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되게 이 리포트를 내는 이 스트래티지스트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압박을 받고 낸 걸 거예요. 압박. 좋은 표현이네요. 근데 뭐 압박이든 뭐 약간 푸시백을 밀어내면서 근데 이제 또 목표 주가를 내려니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보다는 이제 대표님이 소개하실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보다도. 네. 네. 3,200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럼 지우겠습니다. 지우개주세요. 네. 지우고 예. 내용을 보자. 네. 내용을 그러니까 그냥 요약한 것만 딱 보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지금 돌아서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도 이들도 돌아섰다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섹터 보게 되면은 딱 얘기하는 게 반도체 나오고 금융, 방산, 조선이 없네요. 네, 없는 것 같고 지주사, 소비, K컬처 이게 소비 그러니까 내수 쪽이죠. 이쪽도 들어가 있고 화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약간 화학이 왜라고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싸다란 논리로 하게 되면은 성장은 없지만 네. 싸다라고 논리를 보게 되면 화학도 만만 철강 화학 이거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은 이거는 뭐 한두 번 더 소개를 드렸겠는 이런 내용이니까 네, 추진 분위기. 예, 요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경기순환적인 반등인데 이거는 아직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이제 7월 9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관세 다시 올릴지 않을지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베센트 FOMC 의장 후보님께서는 맞아요. 네. 네,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페드 의장 후보. 예, 네. 경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좀 무서워요. 지금 미국은 생각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직 만약에 제대로 협상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관세 올린다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건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아니면 7월 달부터 지표를 다 꺾이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거를 지금 계속 많이 좀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게 사례가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또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 강도와 흐름 봐서는 앞으로는 3,200이 아니라 그거는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외국인들 지금 4월 달까지 계속 팔았었어요. 근데 5월 달부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좀 착해지나 싶은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까지 한 39조, 40조 팔았다가 그걸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지수가 2,900이에요. 그럼 또 업사야 되는 외국인들 수급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에 놀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섹터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뭐 그냥 마음 편하게 보겠습니다. 뭐 JP 모건이 생각하는 한국 주식은 그렇지. 이렇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얘기 중에서 보험 쪽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오들도 그렇고 금융주 중에서 보험이 제일 약했다라는 쪽에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빼고는 보험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이게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얘기들 몇 번 소개시켜드렸죠. 그거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방사에는 이제 100만 원을 앞에 두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총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게 들어와 있고, 삼바가 얘기 나오네요. 네, 삼바는 그러니까 요게 삼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요게 한 묶음일 것 같아요. 그 보호법 개정하면서 이것도 일단 홀딩스 분할해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다 연결돼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한 몸이 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화들을 보셔야 될 7월 달이죠. 이게 거래 정지되나? 그게 7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LG화학이 어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LG화학을. 근데 이게 지금 LG화학을 좋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2차 전지 재생, 신재생 쪽에 대해서 아직 좀 약간 무덤처럼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화학 밸류까지 많이 끌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지,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하나솔루션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태양광 쪽 잘하고 있는데 절반 차지하고 있는 화학 쪽에서 좀 부진했다, 이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은 논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그 정도로 보고, 또 소비 컬처 쪽에서는 코스맥스가 들어와 있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코스맥스를 넣은 것도. 예. 그러니까 CMO 쪽을 더 쳐준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은 뭐 K컬처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이브 이런 거 안 들어가네요. 이게 아니라 크래프톤을 넣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제가 이제 게임이란 거에 이제 확장성들도 지금 저희 거의 게임주 누가 여기 얘기합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주를 준비하려고 이만큼 준비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뺐습니다. 근데 게임주도 요게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배경들은 코인 있죠. 네. 코인과 연결되는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것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변화가 되나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나면 보도록 하고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넣을까 말까 하시다가 못 넣으시면 꼭 다음날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다음날 사시면 되지 뭐. 아니 게임이 사실 또 장 막판부터 좀 꿈틀대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 말씀해주셨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 그런데 이거 제가 코인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뭐 무슨 코인 하면서 연결된 회사들이 오늘 이틀째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건요. 근데 그게 연결돼서 만약에 확장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게임쇼인가요? 이번 주 초에 했던 쪽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게임사들이 뭐 하겠다는 얘기들이 쫙 나오다 보니까 네. 게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지금까지 신작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기다 52시간 근무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거기다가 인건비는 더 올랐고 하다 보니까 야근을 못 해요. 비용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됐던 게 게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볼 수가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에 꿈을 끌어온다, 뭐 코인으로 끌어온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근데 자, 이상입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냥 그 넘어가시긴 했는데 여기 지금 JP모건이 좋다고 보는 탑픽에 원전도 없고 조선도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안 넣었을 거라고 보세요? 저기 있는 종목을 제가 아까도 미리 보고 와서 느낀 건 전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빼고는 전부 싼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의 특징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을 미래의 어떤 가치 때문에 지금 탑픽이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건 엄청난 내부 챌린지가 있고 왜 비싸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과거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하든지 옆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라인메탈하고 비교를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근데 조선 같은 회사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뭐랄까 비교할 회사가 없죠. 그냥 우리나라에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과거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거보다 월등히 비싼 건 사실 드디어 삼성중공업마저도 신고가를 갔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 관련 종목들은 사실은 뭐 보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이슈가 훨씬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삼성바이오는 빼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은 지배구조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랐다라고 보면 되고 크래프톤이 들어간 것도 뭐 게임도 맞는데 싸요. 크래프톤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쌉니다. 게임 돈 무지하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골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저런 종목을 골랐으니까 코스피 3,200밖에 안 가는 거죠. 저런 종목들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는 매우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대표님 이 페이지도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마저 보게 되면요. 네. 예. 그러면 덜 선호하는 쪽은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걸 한번 보게 되면은 세 종목을 예시로 꼽은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네요. 비싸죠 이것도. 예, 비싸고 성장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사유의 고밸류라고 적혀 있네요. 네, 공통적으로 비싼 밸류에이션을 싫어합니다. 아까 위원님 딱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패스 다 내용들이 고밸류에이션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도 어제 이틀 전인가에 그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비효율적인 구조. 참 카카오페이 들으면 속상하겠네요. 네, 이런 쪽들. LS 일렉트릭 단기 급등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과열 우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됐습니다. 표현이. 왜냐면 급등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고밸류에이션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LS 일렉트릭 12월 선행으로 보게 되면 20배쯤 돼요. 현대 일렉트릭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럼 수주잔고가 적고 일렉트릭은 많다 보니까 얘는 선호, 얘는 비선호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어떻게 JP 모건한테 함부로 되게 하겠습니까? 저 구멍가게 같은 이런 게 레모니스 대표시잖아요. 거기는 일개 애널리스트인데. 저희는 대표시잖아요. 희망 슈퍼 저기 지방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여기 백화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식하다가 보면은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은 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요거까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뭐 단기 리스크 요인들 뭐 많이 올랐다 뭐 RSI 보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주식을? 네, 그러다 보면 그거 있는데 만약에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는 거 요게 하방 지지력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요게 멋있는 말로 끝내네요. 아시아 차기 장기 아웃퍼포머 후보. 예,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아웃퍼포머랍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게 그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그 박세익 전무께서 그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전무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쵸, 예. 직접. 네. 명함이 몇 개시던가. 대표이사가 돼 있긴 한데 전무님이라고 네. 부르긴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일부에서 박세익 그 전무께서는 7월에 우리 이제 관세 유예됐던 거 그 관련 이 즈음에서 다시 협상하다 보면 또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시장에 조정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6월 17, 18일에 FOMC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7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나토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9일 유예가 있고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건 7월 첫째나 둘째 주에 상원에 올라가 있는 감세안을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 관세 유예안이 조금 뭐 그러니까 유예가 안 되거나 연장이 안 되거나 나토나 G7 가서 막 거칠게 말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표님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한 번 빠진 이후로 다시 빠질 때 그 강도가 전 거보다 훨씬 약합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저번에는 정말 저도 무서울 정도로 주식이 무섭게 빠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식에 빠지게 되면 강도가 훨씬 약할 거예요. 근데 물론 조금이라도 빠지는 게 싫은 분들은 당연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더 사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파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시면은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죠, 이거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오르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빠질 때 안 팔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 2,950에서 한 2,800 이렇게 돼도 한 5%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종목은 10% 빠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너무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 대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7월 말에 FOMC나 잭슨홀에서 금리를 못 내릴 수는 있어도 파월의 말이 막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저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감안하는 게 증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맞아요. 무조건 한국 증시 해야 된다, 위장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한 의원님은 미국 주식 담당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너무 한국 주식만 다들 추천하시는 분위기인데 왠지 한 의원님은 미국 주식도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참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신 있는 분은 김 대표님 수준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 보일 때 내가 이걸 따라 사서 이걸 다 쫓아 먹을 수는 없어요. 저희 작년 11월 말에는 연간 전망 제목은 저희가 비미국의 시대였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의 요번 지지난 5월 말에 낸 자료의 제목은 다시 미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좋습니다. 저는 미국이랑 시가총액 비중이 업종별로 가장 비슷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미국이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이런 비중하고 우리나라랑 얘기했네. 한국이랑 똑같아요.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다른 네. 나라들은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원래 좋으면 한국이 좋은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오르는 건 작년에 진짜 꼴찌래 거의 꼴찌했거든요. 원래 꼴찌면 1등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탈달러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미국 DXY가 97점 몇이고 작년에 거의 109였으니까 많이 빠진 건 맞잖아요. 근데 2021년 말에 장 좋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캐시우드가 신같이 모셔질 때 네. 캐시우드가 그때 달러 지수가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약달러는 약달러도 아니다. 그때 92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약달러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거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일본이 주가가 오를 때 강엔이 아니었고 약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틀리다고 보고 딱 그냥 6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또 반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국장에서 하는 게 또 지능순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가면서 맞추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건 정말 김 대표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예.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균형감을 갖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 해야 된다. 그렇게 미국 보십니까? 주식도 단기적으로 사실 지난 한 달로만 보면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 올랐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미국 지수도 거진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 게 그렇게 올랐으면 당연히 다음에 나타날 일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그런 조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언론이 도배가 될 겁니다. 미국 끝났구나. 트럼프 때문이야. 뭐 이런 게 막 도배가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견디고 뭐랄까 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지키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게 정말 훨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정확히 손절할 자신이 없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살 자신이 없고 이러지 않으면 현금이 조금 있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